제 3편은 8일편입니다. 저는 제가 이 논어 강의를 시작하기 전서부터 이 부분을, 즉 8일편을 어떻게 강의해 줄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의 조예가 깊은 대학 후배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학위편 8일편 강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위편 20장, 우의정편 24장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를 빼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한 군데, 즉 학위편 9장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위편 9장은 정자, 효경을 지은 정자죠. 정자가 말하기를 정자왈, 신종추원, 인덕, 기후의라고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자적으로 해석하면 정자가 말하기를 돌아가셨을 마지막을 얘기하죠. 마지막, 즉 장례를 신중히 하고 추억하고 오랫동안 부모를 추억하고, 다시 말해서 조상을 추모하면 민덕은, 즉 백성들의 덕은 후덕해지리라, 이런 표현인데 이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예기의 제통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효자지사 친야 유삼도언, 즉 효자는 사는 이때 섬긴다, 모신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세 가지 도가 있느니, 즉 생칙양, 몰측상, 상필, 즉제. 즉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한테 봉양하고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잘 정성껏 치르고 장례를 치른 후에는 반드시 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위편 9장과 예기 제통편에 있는 이 구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기 제통편의 세 구절은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생직양, 올직상, 상필즉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살아계실 때는 부모에게 봉양을 하고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르고 장례 치른 후에는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논어 9장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 즉 이 9장 중에서 살아계실 때에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가신 이후에, 즉 몰칙상은 다시 말해서 신중과 연결을 했고, 상필즉제는 추원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조상을 오래까지 추모하여 제사를 지낸다. 요 두 구절을
두 구절과 하기편 9장의 이 기절과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노 하기편 9장 정죄가 부모의 장례와 부모의 장례와 또 제사를 중시했는데 이 지점에서 다시 또 우리는 하기편 11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기편 11장에는 부재, 관기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의 행적을 살피고 그래서 3년간은 무게, 그 아무런 변동도 부모의 도에 대해서 아무런 바꿈이 없어야 된다는 이 구절에서 우리 성리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무게어 부지도에서 이 3년이라는 개념을 우리 성리학자들은 장례 후에 3년간의 제사를 상복을 입은 채로 변함없이 변함없이 3년간을 변함없이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이것이 근거가 되는, 즉 3년설의 근거가 되는 그런 기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기편 9장과 하기편 11장에서 우리는 당쟁의 근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3년과 또 예기의 다른 곳에서는 상복을 변찮고 입어야 된다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에서는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것이 바로 예송 논쟁인데, 예에 대한 쟁송의 그 논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조선은 주자학을 유교적 이념으로 삼으면서도 예를 엄격히 따르려 했습니다. 특히 왕실 상복 기간을 두어 논쟁이 아주 활발했는데, 즉 임금이 죽었을 때 대비나 왕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기편 다른 데서 나온 1년설과 그리고 하기편 11장에서 나오는 이 3년이라는 개념을 3년간 예복을 그대로 입어야 한다는 3년설의 근거가 되는 그런 그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이 자그마치 1차 예송과 2차 예송으로, 다시 말해서 1차 예송이 기해 예송인데, 이는 효종이 사망 후에 이 3년설이냐 1년설이냐에 대해서 1차 논쟁을 하고, 2차 갑인 예송인데 이 예송은 현종이 사망 후 3년이냐 1년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논어에서는 신종추원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조선에서는 실제 제도와 정치 권력으로 연결이 되어서 상복의 기간과 형태를 둘러싼 격렬한 당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효를 강조한 성인의 가르침, 즉 정자의 신종추원이라는 이런 그
신성한 효를 강조한 이런 성인의 가르침이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바로 정통성 문제, 정통성 문제, 또 정치적 당파성으로 확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제3편 8.1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자학이, 주작의 성리학이 조선의 정치, 사회, 사상, 교육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당쟁이나 얘기를 통한 이학 발달을, 나아가 조선 멸망의 원인이 하나로까지 연결된 중요한 사상 체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자 성리학과 조선의 후기의 당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자 성립의 핵심은 바로 이와 기입니다. 이와 기. 이는 우주의 근본 원인을 말합니다. 기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에너지,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에 따라서 도덕적 본성을 가하여 수양을 통해서 성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치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주작의 성리학과 조선의 정치, 사회, 사상, 교육 전반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당쟁, 얘기를 통한 예학 발달, 나아가 조선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까지 그 연결된 중요한 사상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 성리학과 조선 후기의 당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자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기입니다. 이는 우주의 근본 원리고, 기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에너지 물질입니다. 인간은 이에 따라 도덕적 본성을 위하여 수양을 통해서 성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정치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조선 정치의 이념이 바로 주자학이었습니다. 성리학. 이 성리학의 선택은 조선 태종에서부터 세종 때 확립된 것이 바로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사대부는 주자학적 교양을 갖춘 유교적 정치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성리학적 가치, 즉 예의, 도덕성, 명분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쟁이 심화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로 살림 세력이 16세기부터 중앙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성리학의 명분 논리를 앞세운 학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이 분열이 되어 정치적 파벌, 붕당을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서
동인, 서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을 둘러싼 갈등은 바로 당쟁이 권력 다툼이면서 동시에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냐 하는 전통성 논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정치 현실에서보다도 의리와 정통 측면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제생활 상황 악화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1년간 입어야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와 예학은 발달했습니다. 예기의 영향은 즉 고대 예법과 사회 제도를 설명하는 경전으로서 주자는 예기 중 일부를 주해해서 주자학의 핵심 개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예학이 정교히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예학의 특징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예절, 위계, 형식을 철저히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제로서는 상강오륜이라든가 가례, 상장례, 제사의 절차와 대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 주제가 되어서 이들의 영향은 조선 후기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문의 체면이나 또는 조상의 위계나 또는 여성의 행실 등의 형식적 예의 준수가 중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혼인, 족보 등을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서 정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만 해도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1960년에 우리나라 민법이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민법 제정할 때 상속의 분할은 장남과 차남, 장녀, 차녀 이들의 상속분을 차남을 1로 보면은 장남은 그 1.5배, 0.5를 더해서 1.5배를 주었고 장녀가 결혼해서 호적을 같이 하지 않으면 4분의 1, 0.25%만을 상속분에 전가시켰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반절 50%, 0.5만 원이 상속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새로운 대한제국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는 이렇게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30년간 계속되다가 1960년에 제정된 민법이 1990년에 개정이 되어서야 이때서야 비로소 모든 여자가 결혼해서 출가했든 안 했든 차남이든 장남이든 똑같이 상속분을 균분 상속분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도 이렇게 유교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가문 간의 갈등, 사회적 우야감,
이런 것들이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선 멸망과 성리학의 역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물론 성리학이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은 유교 이념을 통해서 500년 동안 안정된 질서와 사회, 규범 사회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 윤리 질서의 기반으로서 성리학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주자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른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리와 명분 논쟁에만 집착을 해서, 즉 실학이나 기술 개발 등 실용적인 흐름을 모두 배척해버리고,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젖혀두고 명분 싸움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국가 세태기의 당쟁과 예법 다툼에 몰두해서, 즉 영조, 정조, 사후에 세도 정치계에도 당벌적 명분 싸움과 예론 논쟁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군사, 외교력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세 침탈에 대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청나라로부터 서구 열강의 위협에 맞설 실질적 준비 없이 성리학의 명문에만 매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 근대화를 거부해서, 즉 대원군 같은 사람은 세국 정책을 고집해서 조선의 근대화에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에도 정치 혼란이 지속됨으로 해서 1910년 우리는 일제강점으로 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쟁은 주작의 의리 논변이나 분당의 명분으로서 정치적 파탄을 가져오고, 예익이나 예법의 강직화는 가문 중심 사회가 되어서 신분 질서를 강화해서 민심이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멸망되고 실용과 개혁은 없게 되고 명분과 형식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멸망합니다. 즉 세계적 흐름과 현실의 대응력이 상실이 돼서 예세 침탈에 의한 대응력, 이것이 부족하고 개화기의 근대화를 거부해서 조선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21세기 AI 시대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려해서 8.1편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과감하게 설명을 생략하거나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편의 성격은 주된 주제는 재래와 음악, 군신,
부자의 예법 등입니다. 특징은 학예편에서 인격 수양을 다루었고 우의정편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이론을 다룬 반면에 이 8일편에서는 형식적, 의례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 8일편에 있는 요소들은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에서의 당시에서는 사회적 질서의 근본이 될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생경스럽습니다. 그래서 8일편은 총괄적으로 주로 예의 본질과 위계 질서, 그 다음에 위계 질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예악의 올바른 쓰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공자는 예악을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덕을 담고 질서를 세우는 근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정치와 인격 수양에서는 예의 바람을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